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편사옥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이 처음 대면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날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이 투신의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맞선과 결혼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속성식의 국제결혼 관행이 또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를 알 시간이 거의 없는 속성 국제결혼은 불화를 일으키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죠. 다문화 가족 30만 시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조건은 뭘까요? 오늘은 속성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남자가 머리를 맞대고 세계 지도를 보고 있다. 이들은 어디를 가려는 걸까?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네! 뭔 나라가 이런 데 숨었네? 완전히 낑긴 나라 아니라. 야, 확실히 낑기쁘네. 고려인이요? 고려인? 조선족하고 비슷한 거라? 장갑에 200요. 400이랬고? 에? 성사금요? 800요? 합이 1000이라고요. 합이 1200이랬고? 홍기가 꽉 차다 못해 넘쳤지만 결혼할 여자가 없는 총각들이 오로지 신부를 만나기 위해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로 향한다는 결혼 원정기. 나! 장가 간다! 나 장가 간다. 나 장가 간다. 자, 더 열성적으로 외쳐주십시오. 나 장가 간다. 첫 만남부터 풍견내에서 결혼식까지 단 며칠이면 모두 오케이. 뭐? 이른바 속성 국제결혼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4박 5일 원정. 하실 수 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결혼 중개업체의 주도하에 이뤄지며 성원비를 포함해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든단다. 짧은 시간에 여자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꽃하고 보석만 하게 없다. 보석? 겁먹지 마실게야. 오직 나도 이제는 짝을 만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신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보지만 28이면 한국서도 솔찬한 나이인데 아니 말로 뭔 사연이 있는 거 아니오? 술려? 에? 어때요? 선천적으로 몸에 받질 않아요. 알코올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일주일 동안 기절해요. 예, 대신에 극장 가는 거 억수로 좋아합니다. 난생 처음 만나 며칠 안에 이 사람이 내 천생 배필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2005년 개봉된 노총각들의 자충우돌 국제결혼 원정기. 왜 이러십니까? 친구끼리 언제까지 와서는? 고마워.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요즘 농촌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은 아내와 엄마, 며느리라는 1인 3역을 묵묵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국 결혼 생활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16,200쌍이 결혼했고 7,000쌍이 이혼했다. 바야흐로 다문화 가정 30만 시대. 국제결혼의 명과 암은 무엇인가?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성 국제결혼 피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서 10년 넘게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신 서정배 신다문화 공원 운동본부 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대로 신운숙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베트남에 간 남성이 결혼 첫날 밤에 떨어져서 숨지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죠. 네. 축복받아야 될 날인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그 사건부터 좀 따져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신은숙 변호사님. 이 사고가 난 게 베트남 어디죠? 네, 하이퐁이라는 도시인데요. 약 수도 하이난에서 13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서 청주가 약 110km 정도니까요.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고 우리나라 여행을 가는 베트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일단 결혼하러 갔었는데 스스로 뛰어내린 건 맞습니까? 안재성 대표님 어떻습니까?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런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가끔 있는 일인가요? 그러면요. 이거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 고통받는 일이죠. 이 남편이 뛰어내릴 때 신부도 뭐 같이 있었다던데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었대요? 당시에 그 신부는 안에서 있었고요. 예. 뭐 신부 얘기에 의하면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갑자기 전날은 행복했었는데 네. 당일날은 돌변해서 화를 내고 네. 자신을 이렇게 강하게 팼다. 그런 얘기를 남성이 예, 어떤 신부를 도구를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구라면 뭐 그 물컵 같은 거로 목을 치고 그래서 성형이 요구될 정도로 한몰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럼 있습니다. 여성도 굉장히 많이 다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투신 전에 감금돼 있다면서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영사콜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제 남성의 그 목소리에 의하면 내가 감금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표현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 표현대로라면 누가 누구를 감금하겠는지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일반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전화를 했으니까 추측은 가능하지만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전화로 전려온 육성에는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 네. 소리가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여자에게 윽박을 지르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렸다라고 해서요. 그 전화만으로는 그 상황을 추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럼 제작진이 사건 전말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베트남 현지의 윤희석 영사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투신 이유 같은 게 좀 밝혀진 게 있나요? 투신 이유는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유가 저희들도 참 궁금하죠, 사실. 감금돼 있었다고 뭐 주장한 거. 감금은 아닙니다. 감금된 사실 없습니다.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그 영사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밤 한 10시쯤 넘어서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인질극이 곧 벌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경찰을 불러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막 그 여자를 폭행하니까 여자가 비명 소리를 지르고 남자는 한국말로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조용해라 하면서 욕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뭐 다른 뭐 감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조폭이나 이런 애들이 왔나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CCTV를 다 돌려도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맞은편 복도를 하나 두고 바로 맞은편 방에 그 회사 동료가 같이 와서 결혼을 했어요. 같이 와서 그 동료가 그 비명 소리 듣는 거 다 들었고 여자가 뛰쳐나오고 방 다 확인을 했고요.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인데 이게 딱 싸울 일이 뭐가 있을지 이해가 안 돼서. 싸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여자가 맞았어요. 여자가 뭐 유리잔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머리하고 얼굴하고 목 같은데 뭐 피도 많이 나고 여자도 같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니까요. 네, 이 영사님 말씀은 보면 남성이 먼저 여성을 굉장히 많이 폭행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곧 인질극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감금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제 인질극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참 그게 저도 좀 어떻게 뭐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의문만 남는 게 당시 CCTV를 보면은 출입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남성분이 어떤 뭐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보편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어떤 사례들이 있나면은 뭐 본이든 자이든 타이든 약물에 복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환상을 보고 무섭다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외국에 살면서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상담이. 예, 예. 그런데 이제 국제 결혼이라는 게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정황상 또 저희들이 어떻게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이런 경우가 더 의문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거다라고 하지 못한 이 답답함이 지금 많이 있는 사건이네요. 네, 저희가 일단 사파로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첫날이죠. 첫날 가서 이제 맞선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도 결혼식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상견례 결혼식을 하고 되고요.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구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네네. 그 다음날 다시 호텔 6층 호텔 방에서 예, 떨어진 그렇습니다.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신은숙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 법정에서 가끔 보십니까? 굉장히 특이한데. 예, 누군가는 죽었거나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설사 이제 추적이 간다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은 사실 형법상 유죄라고 단언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소송을 해봐도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보고 남자분이 이렇게 투신이든 살해든 사망이 된다 이런 사고는 거의 보기가 드문 사례여서 만약에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부를 이렇게 폭행했다고 하면 우리 내국인끼의 결혼일이라면 이제 남자분들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폭행 습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족이 그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신병력도 없었고 당일날 술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 동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이죠. 네, 일단 이분은 신랑 신부가 서로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안대성 대표님. 예.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상담 오는 사례를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폭행까지 가는 이 갈등이나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런 상황은 그 언어 문제가 가장 크고 네. 이 문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 남성이 타국에 가서 어떤 그 국도의 불안감의 심리 이런 네. 것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살인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그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이 첫날 밤을 그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이런 상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한 폭행이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남성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먼 나라까지 가서 네. 결혼을 하고 합방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성 또한 잘해주기를 바랬지만 네. 여성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네. 가령 영어로 money 달라, money 돈. 그리고 이제 남성은 이미 그 중개업자나 그 신부에게 시장금을 줬기 때문에 돈은 없다. 이런 아주 갈등이 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급하게 실망감이 몰려오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베트남 현지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걸 원치 않으셔서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베트남에 계신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형사 중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베트남 현지에선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부 소수의 인원을 지금 맞선 중에 있어가지고 네. 그 하노이 그 투신 사건에 대해서 그 아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아가씨들도 있고 안다 할지라도 네. 그닥지 대수롭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내지는 뭐 1년에 두세 번이 있다 그러면 이 베트남 여성들도 한국 결혼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많이 하겠지만 네. 드문 사건이지 않느냐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 남성이 하루 만에 만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한국 남성들이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뭐 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글쎄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런 사건이 똑같은 말씀이세요. 제가 위에 말씀드렸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사건 문제가 아니고요. 사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안 난 상황에서 주로 속성 결혼식이랑 하루 만에 속성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뭐 흔한 일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흔하다기보다도 아직 여태까지 국제 결혼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국제 결혼 특성상 위에직 여성과 뒤집 남성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들이 내가 맞선 과정에 서로의 프로필이라든가 신상을 다 공개를 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끼리 오케이 초이스를 해서 한 달 데이트를 해본들 그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1년 데이트를 한들 그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그죠? 네, 베트남 여성들은 그럼 베트남 여성들은 이렇게 하는 결혼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나요? 그동안 10년 넘게 이 국제 결혼을 해왔고, 예. 그들도 그 시스템을 인정을 하고
그 현장 맞선 장소에 나와서 그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로 거부라든가 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제 전화라서 네, 감사합니다.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속성 국제 결혼이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혼, 이건 신은숙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속성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패키지보다 오히려 짧을 때가 있어서 5박 6일 정도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결혼 중개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출국을 첫날 합니다. 네. 당일날 도착해서 바로 다음날 이제 맞선을 보게 됩니다. 맞선을 본다는 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신랑 신부 될 분들이 서로 얼굴을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하고 상견례라는 거를 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처럼 뭐 신중하거나 이렇게 뭐 격식을 차린 자리라보다 인사하는 정도의 상견례를 네. 갖게 되고요. 3일째는 그 신부의 건강검진서. 이건 그 나라가 공인하게 돼 있는 정식 건강검진서입니다. 네. 그것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 이제 여기 저 판넬은 신부의 건강검진이 나와 있지만 법에서는 이렇게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4일째 되는 날 바로 이제 현지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또는 그 다음날 현지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게 되고 6일째 되는 날은 귀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 패키지처럼 5박 6일 정도 일정에 만남부터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이 모두 끝나는 일정입니다. 예, 이런 게 이 표준 주로 평범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안재성 대표님?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네. 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이런 상황보다 더 이렇게 좀 살벌하게 심한 편으로는 살벌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침에 가서 예. 맞선을 보고 예. 점심 때 결혼을 하고 예. 저녁에 합방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그럼 뭐 하고 있습니다. 5박 6일이면 꽤 긴 거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당일날 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예, 예.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그 신랑 신부는 둘째치고 네. 그 가족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예. 또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째 신부 건강 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제결혼 중개업에 관련한 법률에는 예. 그 2010년 5월 17일 날 시행을 해서 6개월 후인 2011년 10년 그 11월 18일 날 시행됐거든요. 2차로 이제 개정되고 더 보강이 된 것은 2012년 2월 1일 네. 그리고 6개월 후인 2012년 8월 2일 날 그 시행이 됐습니다만 네. 이 건강 검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004년을 필두로 해서 베트남 여성이 그 에이지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오다가 2011년 우즈벡 여성을 끝으로 에이지가 못 들어오게 된 이유도 바로 신부의 건강 검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필수 조건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맞선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맞선이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 남성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일단 혼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그 한국 남성의 어떤 그 돈과 어떤 그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리는 모든 분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중개업자들 그리고 그 신랑 그 신부의 부모님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그 여성을 소개하는 그 현지의 브로커라든가 마담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성은 단 한 사람, 그 주변에는 전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결혼 피해 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너무 나쁜 얘기만 많이 들으셔서 실제로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는 좋은 일보다는 예.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일이 많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병원에 가면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는 거고요.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고 예. 어떤 장소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틀린 건 아니고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로 이제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 이렇게밖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뭐 다른 보완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주고받는다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예. 적법한 법령이 있지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있습니다. 그 국가에 따라서 틀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시청에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10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베트남 같은 경우인데요. 예. 베트남 이제 이게 1차 출국이고요. 예. 2차 출국하면 더 갑니다. 더 가서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을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두 분을 예. 왜냐하면 이제 한 번에 가서 다 하기에는 예, 예. 시간적으로도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농번기 농한기 어떤 시즌에 따라 이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신랑 신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서로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인데요. 네. 그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정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하루 만나가지고 다음날 결혼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건데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길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많다라는 거죠. 이 일정 5박 6일 자체가 길다고 예. 받아들이는 분들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나는 중소기업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포지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럼 한 번 보고 해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네. 얼굴 보고 바로 결혼하실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또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평생 살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 안 된 결혼들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오전에 가서 점심 때 선보고 저녁 때 결혼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네요. 실제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바쁘고 뭐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못 낼 경우도 실제로 있겠네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1박 2일인지 5박 6일인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 비용 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또 그 경솔한 남자분들께서는 뭐 한 번 보나 두 번 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중개업체들은 그럼 한국 남자와 결혼할 여성들을 현지에서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주로 이제 그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마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마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제 한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개업을 대행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 마마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네. 모집을 하죠. 네. 모집을 하고 또 이제 어떤 매칭을 시켜주고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그분들이 이제 네. 그 자체가 매칭이 수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짓 통역이라든가 네. 금전적인 이제 그런 것들로 남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이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이 나이 많아서 싫어요. 근데 저 사람 돈 많이 벌어. 네. 한국 가면은 매달 큰 돈을 보내줄 거야. 네. 근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남편분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 한국 왔는데 돈을 안 보내주니까 문 잠그고 시부모랑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결혼 중개업소들의 이른바 불법행위 같은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뭐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가끔씩 보면 이 허위 과장 광고하는 플랜카드들도 내걸리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좀 봤는데 이 보면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광고는 과장 광고도 과장이지만 참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뭔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누가 봐도 여성 입장에서 모욕감이 들 수 있는 예, 내용들이 있어서 허위 과장 광고를 지나서 좀 기본 상도에 어긋나지 않나. 근데 표현 자체가 지금 내국인 여성들한테 저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다문화 사회로 바뀔 수 없는 현상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게 비하 발언일 수도 있고 해서 저런 부분은 정말 그 엄격히 그 규정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마치 불법 광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저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런 그 광고성도 문제지만 네. 더 큰 문제는 그 우리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우리 수십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상당수가 미끼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미끼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이 길에 가거나 네. 또는 어느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을 불특정 다수를 카메라로 찍어서 그 자기 사진에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여서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사진을.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광고도 그렇고 속성식 국제 결혼에 또 다른 이 변수가 또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건데요. 나라별로 이 비용도 서로 다르다면서요. 2014년 그 7월경에 우리 전국의 그 다문화 그 결혼협회라든가 네. 그 국제결혼협회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네. 자기들 마음대로 그 동남아시아는 그 1,500 네. 또는 중앙아시아는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그 마음대로 정했죠. 네.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시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아직도 그것이 그 유효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별로 비용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거리상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인플레 물가라든가 이런 네. 것을 이제 감안한 것이죠.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장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죠. 가장 먼저 했던 게 중국이고요. 그만큼 예, 예.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도 많고. 근데 갈수록 이제 이건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그 네. 나라에서도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에 이제 초창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떤 제재를 취했냐면은 CFO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요. 예. 자, 하루짜리가 이틀로 변했습니다. 왜? 한국은 국제 결혼의 문제 국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이죠. 필리핀에서요? 예, 예. 그래서 이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비용 내역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네네.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 비용이 1,400만 원입니다. 네네. 이 구성이 지금 이 적당하게 어떻게 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보면 항공료가 있고, 네네. 호텔 체류비가 또 있고, 맞선 진행비가 있고, 결혼식 행사 비용도 있고, 베트남 현지의 운영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내역으로 1,400만 원이 든다면 적절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1,400이라는 거고요. 예, 예. 실질적으로 가면은 그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옵션이라는 게 붙죠.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건 그 기본 요금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체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으시다든가 네. 현재 갔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또 어떤 추가 옵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액은 변하게 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이제 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 같은 경우는 장애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네. 결혼을 이제 서류 문제를 빙자해갖고 3번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1,700인가가 나중에는 근 4,000까지가 올라간 겁니다. 1,400만 추가로 원 내야 된다. 추가로 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말은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하기에 생소한 거거든요. 예. 말도 안 타고 법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당하는 거죠. 네. 정확히 알고 당하는 건 아니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 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나요? 2010년을 기준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가깝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중국은 조선족 한족이라든가 네. 이런 걸 구분했을 때는 2010년에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베트남 쪽으로.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베트남 단일 민족이 제일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베트남 여성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는 이제 그 우리 과거에 그 한국과 이제 월남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한류라든가 그밖에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 경제적인 요소가 또 이렇게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체 말만 믿고 결혼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일 겁니다. 이 알고 있는 정보가 그런데 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 불화를 겪는 일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른바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남성이 속아서 결혼했다라고 대답한 이 비율이 16.8%고요. 네네. 여성은 절반 정도 됩니다. 8.1%인데. 네네. 이 내역을 한번 좀 따져볼까요? 남성이 주로 이른바 중매쟁이라는 거, 신원수 변호사님. 중매쟁이라 하면 어느 정도 거짓말은 좀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를 가정은 해봐야. 있죠. 예, 예.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남성 피해자가 많은 이유는 그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절대적으로 결혼 정보 업체한테 100%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내국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고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결혼 중개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다라 보니까 네. 속았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우리나라 그 남성들도 만혼인 경우도 많고 재혼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대 여성을 꼭 이제 미혼이기를 초혼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데 네. 그 가정에서 초혼이었고 아이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하나라는 것이 둘이 있다거나 없다고 했는데 2명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여성분을 결혼해서 데려오려고 하면 그 부모님을 처갓집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든가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결혼한 이후에 정확히 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속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제대로 등록과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면 네. 직업과 관련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는 정확히 제공을 할 수가 있고 현재는 일정 소득 이상이 돼야만 국제 결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성이 속았다는 비율이 남성보다는 낮습니다. 실제로 이 가족 관계를 그러니까 결혼하러 온 외국 여성이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나요? 속이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일단은 그 외국 여성의 목적은 돈, 또 한국 남성의 그 결혼관이라든가 어떤 그 여성 그 바라보는 그 눈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한국에서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네. 국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이는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 방법이 나오는데 외국 여성이 속이는 경우는 한국 남성에게 자기는 처녀다. 그리고 아기가 없다. 또는 그리고 초혼이다. 지금 2012년 말에 우리 지문날인제가 이 통과가 돼서 네. 과거에는 그 한 번 결혼하고 2번, 3번 계속해서 심지어 결혼하신 분이 계시는데 죽은 사람도 다시 호적을 바꿔서 네. 한국에 입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지문날인제 때문에 바로 이제 여기서 저기 공항에서 체포가 돼서 그 추방을 당하죠. 그런데 속이는 종류는 네. 여성이 그 자기의 이제 병력이라든가 이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건강을 속이는 경우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건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만 네. 지금도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각국 대사관들이 네. 그 심사를 할 때 그 서류 심사만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현행 그 법으로 어떤 게 방법이 없고 그 네.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병을 속이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별 그 큰 무리 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거죠. 이 남성들도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많이 속인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남성들도 그 흡사합니다. 네. 남성들은 나이가 이제 많은 사람이 저 젊게 보이려고 그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그 허풍을 좀 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는 그 어떤 그 하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네.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결혼하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은 그것을 절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소개하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네. 철저하게 탐색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 영리성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모두가 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큰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네, 이 정도로 속인다면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거짓말이나 허풍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면 결혼 취소 사유죠.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혼이 취소되면 물론이고 이제 위자료를 배상해야 되는 정도의 사유들이 전부 해당하고 있어서요. 국내 결혼에서 이런 부분을 속인다는 건 사실상 어렵고 네.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되죠. 실제로 그럼 국제 결혼에서는 이런 식으로 속여서 이혼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혼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경우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가출을 함으로써 그다음에 본인이 아이가 없다고 하는데 부양해야 될 아이가 있고 이러면서 잦은 외국 출국, 친정을 간다는 목적으로 자주 외국을 나가고 네. 거의 국내에 체리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로 이제 이혼을 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가 소득이 없고 그다음에 폭력 습성이 있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이혼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주로 하게 되면 주로 네. 어떤 상황에서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게 됩니까? 뭐 고부 갈등, 가족 관계도 있을 테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뭐 언어 소통 문제도 있을 테고 어떤 문제가 가장 큰가요? 보편적으로 보면 오해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게 네. 이제 오해가 되는 거고요. 네. 파헤쳐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네.
고부 갈등 같은 경우도 큰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이제 효 문화 아닙니까? 네, 예. 부모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가서 이렇게 하고 네, 예. 들어주고 그러는데 외국인이 그걸 볼 때는 외국인은 효라는 경우보다는 어떤 리스펙, 존중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네. 남편 마마보이다. 엄마가 아, 하니까 저거 봐, 저거 마마보이야. 그래 싸우면은 마마보이 하는 거예요. 아,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노인이 되실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 엄해, 말 네. 많아.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제 또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빌미가 돼서 이제 갈등이 네. 되고 싸움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혼에 이제 빌미가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뭐 언어 장벽 같은 건 많이 단시간 내에 해소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많이 굉장히 좋은 게 네. 10여 년 전에는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네. 한국어 배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느 지역을 가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한국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신 변호사님, 이 고부 갈등이 한국인들 시어머니하고 한국인들끼리도 이렇게 고부 갈등이라는 건 원래 전통적인 거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4대 이혼 사회 중에 하나가 이 고부 갈등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대로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요. 예. 이 고부 갈등이 사실 한국말이 잘 통하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도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그 다문화 가정에서 제일 문제가 일단 문화가 틀리고 네. 김치도 못 담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간 맞추는 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시어머니 입장 또 그 며느리 입장에선 자기랑 전혀 다른 습성의 사람들과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거를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배워야 되는 입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언어 소통이 되면 좋은데 사실 시골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네. 이 단어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몸과 언어와 표정으로 이렇게 몸짓과 표정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낳게 되고 이런 부분의 갈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 결혼 커플들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또 이혼율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 또 예의주시해야 될 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속성 결혼의 문제라든가 어떤 뭐 이혼율 증가로 이제 정부 부처에서 제재 네. 조치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2013년 8월부터 시행이 된 게 예. 중개 업체를 이제 무분별하게 할 수 없게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예. 초창기 그러니까 2011년도에 1,679개의 업체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서 512개로 줄었습니다. 업체가. 어. 그리고 올해 8월의 경우 418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2,000개가 넘는 중개업체가 현재는 418개밖에 남지 않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자 강화로 인해서 예. 한국에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러한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년쯤 저희가 어떤 그런 통계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혼율 감소와 어떤 법령 그리고 어떤 이런 그 각자의 어떤 이런 그 대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예.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강화한 것은 뭐 부작용을 좀 또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게 참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본 영화 중에 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결혼하는데 둘이 언어가 안 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분이 둘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예술을 하는 사람 말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하는 거야라는 것도 어느 편에서 맞는데 어느 편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론적인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 우리나라 다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전문가는 많지가 않거든요. 이 정부가 예. 보면 국제결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네네. 국제결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네네. 이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면에서 한국어 자격증 취득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건? 한국어 자격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그 기초적인 그 언어이기 때문에 네. 이수증이라는 편이 맞고요. 예.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들의 국제 결혼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고 예. 이 양반들이 법무부라든가 여성부에서 이것을 만들 때 2014년 4월 1일 날 이것을 만들고 나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부작용의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외국인 여성들이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 한국어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한국에 오지 못하고 네. 그 나라에서 그 계속 한국 남성에게는 그 생활비라든가 어떤 학원비라든가 그 밖에 용돈을 그 지원을 받고요. 네. 그 지원받은 돈으로 이 젊은 여성들이다 보니까 네. 그 타지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200몇 군데가 우리 한국어 학당이라든가 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뭐 서울로 치자면 서울 한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어디 대전에 가 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여성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롭점 때문에 대전까지 가서 네. 숙식을 하면서 이제 이 한국을 배우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그 시간에 하루 종일 한국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만 배우니까 네. 그 남은 시간을 다른 남성을 만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그 다른 남성 그 현지 그 남성들과 그 사통을 해가지고 임신을 한 채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량으로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2014년 4월 1일 법이 지금에서야 이제 피해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언어 소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규제를 둔 거는 약간 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게 반발인데요. 예.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 그게 어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적인 거에서 이제 새로운 거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이렇게 예.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만큼 한국어가 익숙해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4개월간 한국어를 이수했다는 확인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도움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탁상 행정이 됐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왜 넣은 건가요? 지금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가장 많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하고 직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득자들이 결혼을 해서 사실은 그게 들어와서 결국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 이상에 되는 정도의 2인 가족 기준에서 약 1,513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결혼을 허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 증명도 예. 필요하네요.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예. 고시원 같은 데 거주를 하는 경우 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니까 부모님의 주거지가 확실히 있는 경우면 또 허가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자들 같은 경우 주거지도 확실하고 소득도 확실한 경우에만 네. 사실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현행 법이죠. 이 사실은 뭐 법무부가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비교적 좀 차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차별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것은 그 정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이란 것은 그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여성이 한국에 올 때 어떤 진정으로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고 잘 살리는 이런 혼인의 진정성을 그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 없이 말만 잘한다고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여성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한국어를 잘함으로 해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도주를 해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제 국제 결혼 숫자가 2014년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국제 결혼은 줄고 있는데 문제는 이혼율은 몇 배, 4배, 5배 이상 국제 결혼하는 부부가 이혼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1년에 우리나라가 약 30만 쌍에서 33만 쌍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네. 국제 결혼이든 내국인끼리든. 네. 합쳐서. 근데 이혼율은 10만에서 11만 정도가 이혼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 2014년도에 약 7천 쌍 정도가 국제 결혼 팀이 이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결혼 대비 이혼을 따져봤을 때 네. 일반적으로 통계는 30% 내외 정도인데 국제 네. 결혼 그 부부가 이혼 아니면 40%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해 당해년도에 결혼했던 분이 바로 이혼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이제 예. 결혼한 쌍 대비 예. 이혼한 쌍의 숫자적으로만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혼하는 원인을 그 외국인 여성한테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국에 있는 우리나라 남성에서도
찾아야 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혼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제 결혼을 성공적으로 잘 영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서정배 강사님 아닙니까?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네. 저 경우에는 제가 외국에서 집사람에 살 때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면서 네. 이제 제 집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집사람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결혼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보통 한국에 들어온 다음부터 제가 힘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문화입니다. 네. 외국에서 살 때 제가 그 나라 문화를 맞춰주기 때문에 둘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맞춰주면, 근데 맞춰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집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 가족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저희 사회 조직, 네. 그리고 웬 회식은 그렇게 많이 해? 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술을 못 하는데도 매일 늦게까지 어떤 뭐 야근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니까 한국 사회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사내 만회를 할 2번까지 진짜로요. 그래요? 예.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변한 게 뭐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보게 됐어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한국에서?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중도 입국을 한 거잖아요. 외국에 네. 살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이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야, 외국에서 왔으니까 불쌍하다. 너 하나 보니까 참아 그러는데 네. 한국 분들을 참는다라는 거는 욱하는 거를 순간 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려라. 그거는 뭐냐면 2년이 됐던 3년이 됐던 한국 문화를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좋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이제 오해가 뭐냐면은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건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이고요. 네. 정상적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요. 네.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얼마 벌었어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면 집사람이 안 깨워요. 왜 안 깨워? 그러면은 집사람이 이런 얘기가 피곤해 보여서 그래도 깨워야지. 화를 내면은 집사람이 건강이 중요해. 네.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잠 안 잔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안 깨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틀려요. 이게 목의 사회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사모님이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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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못 벌면은 내가 벌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이혼을 하게 되거나 사별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남편이 사별하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한국에 있을 거다. 예. 왜? 한국에 교육이 좋으니까. 네.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나는 본국에 갈 거다.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네. 없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올바른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쟁점도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면은 똑바로 정확히 바르게 사는 걸 안 배우려고 하세요. 그냥 5박 6일에 빨리 끝내려고만 하시지. 예. 그래서 좀 사는 법을 좀 배우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게 신은숙 변호사님 일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국제화되고 또 외국 신부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제언을 좀 해주십시오. 서정배 선생님께서 정말 정확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제 결혼의 국제라는 부분을 빼고 인간 대 인간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의외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세요. 예. 유럽이나 이렇게 백인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네. 동남아 분과 같이 유색인종인 국제 결혼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색깔 구분 이렇게 하시고 인종 구분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우리나라 국제 결혼은 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재성 대표님께서도 이 행복한 국제 결혼을 위해서 제언을 짧게 좀 해주십시오. 국제 결혼은 지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안 됩니다. 그 네 가지를 이제 정리해드리면 한국 남성의 문제, 네. 외국 여성의 문제,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법률의 문제, 네. 그리고 그 모든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 한국 남성 같은 경우는 지나친 욕심을 많이 내 가지고
자기 자신은 애가 둘 딸린 남성이 또는 나이가 많은 남성이 젊은 여성, 이쁘고 젊은 여성을 원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저희 개인적인 상담건 중에서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 여성의 어떤 소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예. 잘못된 여성, 그분들은 사실상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전문가니까. 이 남성과 이 여성이 만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돈 때문에 속성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네,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참을성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재성 국제결혼피해센터 대표, 또 신은숙 변호사, 또 서정배 신다문화 공헌운동본부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